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파로 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죠.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요. 한 장관은 이 해당 주장에 대해서 최근 송파 쪽으로 가본 적도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정말 그럴지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전에 정치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말폭탄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폭탄의 주인공은 바로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안 의원이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 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시장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부부가 총선에서 지면 무탈하겠느냐? 감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꽤나 있던데요. 아니, 도를 넘은 수준이 아니고요. 저 발언 자체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네. 정권을 야당에게 뺏기게 되면 네.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탈하겠냐. 그러니까 정권을 뺏게 되면 감옥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보복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죄가 뭔지, 무슨 혐의가 뭐가 문제가 돼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은 감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 살 수 있는 얘기인가요? 권력 잡으면 누구든지 뭐든지 혐의와 상관없이 다 감옥 보낼 수 있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과거에 2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그 감옥에 보낸 그 추억이 그렇게 그리운가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그리우신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를 핀다면 안민석 의원 본인은 어떤가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해외 비자금 300조 원인가 하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최순실 씨가 빼돌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걸 찾아오겠다고 일종의 쇼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윤지호 씨라는 윤지호 씨가 무슨 장자연 씨와 관련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친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무슨 희대의 의인인 것처럼 캐나다에서 불러와서 이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고 캐나다로 도망가도록 옆에서 그 방조하고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저는 사회부가 있을 때 이분이 또 광우병 시위 때 그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그때 논란이 됐다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도대체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논리적 정합성이라든가 본인이 해왔던 그런 그동안의 발언이라든가 행동의 궤적들을 보면 이거 정말 농담입니다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는 건지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이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 오면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가짜뉴스와 네거티브 등 구태 거짓 정치가 안민석 의원의 주특기라고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의 말폭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하면은 논란이 일어날 것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말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지지층을 의식하고 그 지지층을 향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목전에 와 있고 또 총선의 공천, 또 총선의 지지층 결집 이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 앞에서 했던 얘기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지지층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구분이 되지 않는 게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고요. 안민석 의원도 국회의원 5선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상당한 분이고 네. 또 그만큼 관록이 있는 분인데 저런 얘기를 본인이 속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저거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 가정을 전제해 놓고 네. 그것도 사법 체계를 다 무시하고 저런 발언을 공중파에서 한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안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자진 귀국을 두고도 기획 체포론을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과거 배우 윤지호 씨 의인으로 치켜 세우면서 국회에서 윤 씨의 출판 기념회까지 주선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의 또 다른 도 넘은 발언도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능도 탄핵 사유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고 대통령 또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 소추에 걸리는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에요. 자, 잦은 말실수, 말폭탄들이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꽤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 감옥 운운한 거에 대해서는요. 뭐 오늘 네. 김남국 의원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아침 라디오에서 부적절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지금 네. 짚어주신 대로 이런 설화가 한두 번 있었던 게 또 아니기도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자진 귀국을 시사했을 때 마치 검찰과의 모종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좀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좀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반론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윤지호 씨 경우에도 사실 의혹은 던졌지만 그 부분이 잘 수습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폭탄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폭탄의 장본인은 바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지금 최근 양곡법과 관련해서 쌀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기 이런 캠페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한번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논란되는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그 회의장에서 나왔을 테고 그 중에 하나를 아마 방송에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대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재용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못된 발언이죠. 잘못된 발언이고 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해명도 사실 귀에 잘 안 들리는 해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명을 할 거였으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먼저 사과부터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어제 발언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왔는데 첫째는 본인이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본인은 자신의 발언을 앞뒤 맥락을 잘라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좀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사실 최고위원이면 또 본인 스스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앞뒤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발언을 정제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점 매우 아쉽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됨으로써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김재원 최고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본인까지 이렇게 되면서 김기현 대표의 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도움은 안 될 망정 김기현 대표한테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큰 사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에 큰 부담을 준 거죠. 왜냐하면 양곡법을
이제 거부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 거부가 대통령이 그 어떤 국회에서 올라오는 법을 거부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하는 네, 행동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양곡법뿐만 아니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수도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지금 나열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 할 때마다 많은 고심이 되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첫 번째 거부 행위가 희화화됐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조수진 최고의 그 해명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과 나라에 부담을 줬다는 부분,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정말입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진지해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어쨌든 제가 좀 방어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관련해서 전화도 했었어요. 네. 조수진 의원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본인은 이제 아니 이 남아도는 쌀 때문에 워낙 답답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민생특위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처럼 공격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말실수죠. 네. 저거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정책으로 행정부에서 혹은 당에서 밥 두 공기 먹기 법안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답함의 표시로 말을 한 건데 그것 자체가 그게 악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선의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희화되고 좀 우습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본질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 모두 사주기 그러니까 네. 양곡법에 대한 것들 그게 논쟁의 중심인데 그 논쟁의 중심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희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옳다라고 전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네네. 그것이 무슨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제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타이밍이 참 공교롭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말들을 수차례 실수한 직후에 그 논란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한 번 얘기하면서 또 한 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자질 문제에 또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신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 바로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저런 김재원 최고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들의 말실수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출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 해변에 놀러 간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긴장감 전혀 없고 편안하게 쉴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여행을 갔으니까요. 당시 2006년도 때 대선을 준비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 당직자들을 보고 느꼈던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다들 긴장감도 없고 근성도 없이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 같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딱 그 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자, 김재원 최고 4.3은 격이 낮다.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발언들 때문에 당내 견제 기능이 완전 상실됐다. 긴장감 자체가 없어진 여당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웰빙 정당이라고 그랬죠. 아주 안이한 자세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꼬집었던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이런 설화가 나오는 건 저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 정치를 하는, 그리고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어떤 그 중심에 호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설화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요,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가지 않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부재가 도드라졌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갔거든요. 대구에서 시구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사실 그걸 옹호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있는 말 없는 말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30만 톤 시장 격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은 안 된다는 취지로 입장이 변한 거죠. 그렇다면 대한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말이 맞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더 먹으면 된다. 이게 어떻게 대안일 수 있겠습니까? 본인 정치를 하겠다는 그 어떤 신념, 그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 그 자질,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지금 오늘 최고위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실추시키거나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무리를 빚으면 벌점을 매기겠다. 앞으로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란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 김기현 대표의 저렇게 이제 기강을 잡기 위한 말씀이 한 발 좀 늦은 데다가 그럼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또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건 지난 일이니까 다 묻고 경고 정도 하겠다. 앞으로 잘못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영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신임 그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또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으면 어쨌든 당대표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그 무리를 빚는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당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네. 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 또 윤핵관의 배경으로 당선된 후보,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당의 시선이 당대표를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을 향해 있는 거 아니냐. 공천을 의식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당 운영을 의식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이 상황에서 기강을 잡지 못하면 자칫 이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단호하게 대응하려면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발언은 이게 거듭됐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뭐 윤리위로 가져가든 간에 아니면 당대표가 공개적인 어떤 비판을 하거나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지난 일이니까 그건 묻고 앞으로 잘못하면 하겠다. 이거 역시 저는 영이 안 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방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저희가 당원 당규를 전면 개정을 해요. 그 강령의 5.18, 6월 항쟁 이런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문구화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개 의원, 위원이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거나 그 기류가 바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1,000만이 넘는 몇 천만이 되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강령이고 당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개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현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도 19대 국회 때 같이 해봤는데 당시에는 그 원내 수석이었어요. 대야 투쟁을 매우 매섭게 강력하게 해왔던 분이고 지금 현재 오늘 어제 나왔던 발언이 좀 늦었거나 성에 안 찰 수는 있지만 앞으로 김기현 대표도 아마 이게 좋은 경종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 리더십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인데요. 지난달 16일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도 나섰었는데 조민 씨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산대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민 씨는 부산대는 취소할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민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 결과에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만약 그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다면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입시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이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서류라고 법원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동양대 표창장은.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 부산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하는 건데요.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게 의사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럼 떨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입학 취소라는 대단히 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합리적이고 상당하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결론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 10시쯤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간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조민 씨의 입장은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했고 그리고 충분했고 자신의 점수는 어떤 항목들에서는 넘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국이나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만 그 딸인 앞으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조민 씨에 대해서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분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표창장이 진짜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표창장이 진짜라고 하면서 나라 전체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그 서초동에 몰려가서 그 검찰을 비난하고 무죄다라고 외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4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표창장이 진짜라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거 전 국민을 상대로 무슨 기망하는 겁니까? 아니 나라를 그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조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떳떳하게 살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글쎄요. 그 교수이고 두 분 다 교수셨고 부모님께서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 법무부 장관까지 되셨던 분, 민정수석을 하셨던 그 부모들이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게 떳떳한 일입니까? 다른 이게 공정한 겁니까?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다시 논점을 바꿔서 이제 그게 뭐 큰 문제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는 괜찮다? 그래갖고 무죄를 그 무혐의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전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셨던 그분이 역할을 했다. 김만배 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법원이 계속 영장을 기각해서 뭐 문제가 제대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데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번에 10시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10시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약 1년 남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총선 등판설에 이어서 급기야 송파구로 이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뭐라고 답했을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사실인가요? 우리 김기현 노조위원장께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은 원래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재한 거는 송파 쪽으로 가신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자, 화면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기자가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출마 결심 섰다. 그리고 지역구도 송파로 결정했다. 그런 것 같다. 송파로 이사했다는 말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파구는 무슨 송파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근거도 없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송파구 쪽으로 가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는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가불병. 그중에서 김웅 의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고 남인순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번 총선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근식 교수입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 저희 신통방통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분인데 우스갯소리다. 뇌피셜로 내뱉은 것 같다. 송파병은 내가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소문이 꽤 많았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기대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재산 등록을 할 때도 기존 주소지로 재산 등록을 했고 최근에 뭐 송파 가본 적도 없고 주소지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뭐 그걸 갖다가 속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근식 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근식 위원장도 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출마하겠다 이렇지 않으리라는 걸 다만 이제 언론에 저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당원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더군다나 상대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김근식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텐데 저는 뭐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기대주로 주목을 받는데 정작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만큼 그런 기대주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워낙 이게 야당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뭐 말싸움에서 조금 더 지지 않으려는 이런 스타일이 중도층이나 이런 데는 크게 소구력이 없고 기존 지지층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고 기존 지지층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영향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선 출마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진단도 있어요. 뭐 본인의 그 또 결심, 또 당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 한동훈 장관이 반드시 출마한다. 반드시 국민의힘의 총선 기대주가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김규환 이 기자라는 분이 아까 보니까 CBS 논설위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논설위원이면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러니까 기자라면 일단 뭔가를 발언할 때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내뱉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가본 적도 없는 이사설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송파로 이사했다는 게 저게 하나의 그 키워드인 것 같은데
송파로 이사하지 않았다는 게 장관의 입을 통해서 또 그거는 너무나도 체크하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덕분에 한동훈 장관은 여기 안 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그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는요 지금 너무 일러요. 아까 뭐 이게 0%인지 100%인지 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너무 이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또 혹 그때 가서 만약 필요한 인재다 그럼 안 나오는 것도 우리가 가서 끌어내서 오히려 출마시키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거리, 뭐 좋은 얘기 소재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런 출마설, 차출설 이런 설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시점이 참 묘하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 제한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밝힌 겁니다.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법무부가 한 거죠.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출마설이 나오는 차출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견서를 국회로 냈다. 혹시 본인 출마하려는 거 아닌가? 물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검사직을 내려놓은 지 뭐 1년 다 돼 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공교롭다는 시점이 참 묘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장관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위헌성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출마 전까지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냉각기가 1년이다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번에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입장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 법이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했었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 하다가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 국회의원 하신 분이시네요. 자, 공교롭다라는 지적들을 계속 받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제 모습을 봤을 때는. 말 안 되는 법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최광욱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출마 못하게 하려고 제출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논란 끝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했던 이탄희 의원 본인도 판사로서 그 법에 해당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이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한동훈 장관 아니라 누구라도 일반 상식으로 따져봐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왜 검사만입니까? 왜 판사는 아니고, 왜 기자는 아니고, 왜 의사는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은 왜 아닙니까? 저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민주당이 의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마음에만 안 들면 탄핵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을 해, 장관들 탄핵을 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도 탄핵을 해. 다 탄핵하겠다고 나서는데 그냥 권력의 횡포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헌법재판소,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뭐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을 계속 쏟아내면서 모든 것을 정쟁화해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 때문에 이 의견서 제출도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많고 또
말을 걸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네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출마를 못하지 않을까? 한 장관을 차출을 한다면 전면에 내세워야 될 텐데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유리할까? 별 관심은 없는데 저는 강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스타일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강남이나 이런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거 저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정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소신이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각이 계속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자, 어쨌든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여러 여야 의원들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조선 제1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예. 조선 제1혀다. 조선 제1혀. 생각합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검사 때 저를 조선 제1검 뭐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그분들이 저를 부른 이름이 많이 달라졌네요.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추켜 세워주고 그때 제일 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검에서 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가 굉장히 엇갈린 부분도 있죠. 박수를 받던 수사 검사에서 지금은 이제 반대 정파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태도의 문제도 태도의 문제일 테지만요.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사실관계가 틀려도 그 부분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정순신 그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이었는데 그걸 몰랐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차례 얘기해요. 정확한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부대변인 직책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이런 위헌 시비가 붙었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이탄 의원이 그 당시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헌재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밖에서는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 이게 양립불가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시민들도 패러디물을 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할지 뭐 총선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김의겸 의원을 보면은요, 이분은 한동훈 장관 없었으면 어떤 정치를 했을까? 참 한동훈 장관이 고마운 파트너겠다, 제일 좋은 친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만 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김의겸 의원 생각하면 알고 있는 그 인지도는 부동산하고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장관 그래도 정치이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동훈 장관과 말싸움이 됐던 뭐 정책 논쟁이 됐던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최소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리고 근데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마 그 정책적인 부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한동훈 장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하나의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닌가. 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늘 논의됐던 여러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거에 뭐 부수 제목이 있다면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잘못됐다. 요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박용진 의원도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비하기다? 에이.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할 말씀이라고 잘못 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지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요 말싸움 걸 하려면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에서 초등부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했었어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뭐 유행이신가 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렇게 날을 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변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한 장관의 모습과 전해철 의원의 대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전순신 전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이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아나무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중에도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발언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패널들도 계셨는데 그게 다 본인이 잘못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정상적인 질문을 해준다면 나 또한 정상적으로 해줄게.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수없이 많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헛발질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 그 조롱받고 희화된다고 하지만 그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던 분들,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김남국 의원,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희화되고 코미디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동훈을 한번 꺾어버리라. 그래서 내가 스타가 돼버리라 라는 어떤 호승심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모든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화제 중심이 다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한동훈 장관의 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자꾸만 한동훈 장관을 이기겠다는 어떤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겠다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극복해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질문 응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장관도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질의응답이 이런 감정상의 문제라든가 무슨 장학 퀴즈라든가 호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진짜 질의응답, 토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 퀴즈 말씀이 나오셔서 장학 퀴즈 얘기가 나왔던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 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 없으면 못합니까? 지금 장학 퀴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거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른다고 그래놓고 뭐라고 저보고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 숫자를 않았어요.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해보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좋은 질의를 못하게 되고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혹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그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질의를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평상심을 찾을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될 거를 그걸 넘어서서 역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국무위원의 모습이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갈수록 이제 정치가 좀 그 사생결단식의 대결 정치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야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의원과 국무위원 간에도 그런 모습이 국회 회의장에서 종종 빚어지는데 이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의원은 의원의 역할,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이원영 의원의 모습까지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이 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 의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일본을 갔는데 방문 목적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출국 하루 전에 어제 일본 대사관도 찾았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력 정치인 만나면 좋겠죠.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뭐라도 하니까 조금씩 돌파구가 보이는 거고 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오전 9시쯤 해서 일본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본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있더군요. 아마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연합뉴스에 찍힌 사진이 있는데 양이원영 그리고 위성권 의원과 그리고 윤영덕 의원인가요? 이렇게 한 4분 정도가 윤재갑 의원과 함께 갔는데 정해진 일정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정 의원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는 뭘 한다 해도 과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가면은 뭔가 대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대방, 의미 있는 상대방, 무게감 가는 상대방들을 만나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안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요. 안 만나면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상상컨대 시위하는 모습,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것밖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은 들죠. 그건 오히려 시민단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캠페인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가 가서 하는 일이 맞고 그 단체들과 함께 나중에 정책 토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무게감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걸 정치화하겠다, 정쟁화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갈라치게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끝내 갔는데요. 5명의 의원이 갔는데 과학과 사실을 거부하는 괴담 정치에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조선일보는 실었습니다. 일단
일본을 떠난 일본으로 간 의원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의 방문하러 가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러 간다. 이렇게 갔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 사설에서는 하나의 팩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의 해양 방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두 기관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 결과가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를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4, 5년의 시간이 걸리고 4, 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희석이 돼버린다. 결국 방류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10만 분의 1 정도, 티도 안 나는 건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희석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일본에 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간다란 얘기를 조선일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쇼하고 있는 거죠. 뭐 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이 정도면 정말 끝판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TF팀을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를 했잖아요. 네. 별 영향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별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그게 갑자기 더 문제가 됩니까?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본 징용과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해찬, 문재인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본으로부터 이 돈을 받는 것은 한일 그 청구권 협상 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6천 몇백억인가를 조성을 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 때는 그렇게 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더니 그게 다 문제가 되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은 글쎄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다 그걸 잊어버리면 모르겠지만 아니 과거에 엄연한 그런 자기들이 회의했던 사실, 발표했던 사실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싹 뒤집으면서 다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팽개치려고 하고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걸 몰아가는 것은 저는 그냥 그야말로 선전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시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4월에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정의용 장관이 그 방류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의용 장관 개인의 입장이었다고. 그 당시에도 우리 이제 당에서는 정의용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발언을 다음부터 조심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일관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해왔고 그 맥락 안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으니까요. 2박 3일 일정으로 갑니다.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올 텐데 어떤 결과물을 갖고 돌아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돈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일 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주장들을 펼쳐냈는데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을 압수수색해라. 아, 그렇지. 이 정권에 일본을 압수수색해라. 그 정상회담한 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와, 방법 있네. 압수수색하면 되겠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네. 거꾸로에 우리가 방출한다 오면 일본이 해군을 몰고 올 거라고요. 월성 앞바다에. 우리도 후쿠시마 앞으로
당신들이 방류하면 그날 우리는 군함을 파견하겠다. 이 정도로 겁을 주고 반대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을까 말까인데 저쪽 무장하기 전에 완전히 딱 가가지고 국민 설득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현 의원님? 글쎄요. 저 뭐라고 코멘트를 달아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그 독도 아까 그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독도에 대해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독도가 이게 한국 땅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네. 대정부 질의 때. 아마 한덕수 총리는 아까 양이원영 그 의원과 이게 질문 순서가 앞뒤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을 굉장히 고차원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좀 질문을 진짜 말 그대로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대정부 질의 때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본인이 약간 실언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니까 뭐 이러저러한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소식은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그것도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학생에게 집중력에 좋다면서 마약에 든 음료를 건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제품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신문조사나 유튜브 전화번호 받은 거예요. 학생들을 속여서 마약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시험 행사를 가정했습니다. 4명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2명으로 각각 조를 나눠서요. 네. 학생들이 맞는 대치동 일가 그리고 강남구청역에 저녁 시간대 아마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어떤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집중력을 강화해주는 뭐 음료다, 새로 출시가 됐다.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 이름까지 넣은 음료수를 맞습니다. 건넵니다. 그 음료수에는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학생들 실제로 간이마약 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메가 ADHD. 딱 봐도 뭔가 머리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저희가 그 모자이크로 그 제약회사의 이름은 가렸는데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 이름을 저기에 써 놓으면서 일단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제약회사를 박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상승, 뭐 집중력 강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문구들은 다 들어가 있는 저 약에, 저 음료병에 마약,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 끔찍한 일이죠.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거기에 학원에 애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졌을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을 주는 음료를 먹었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사회적으로나 우리 학원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애들끼리만 돌아다닐 일도 많은데 막 이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질이 너무 나빠요. 아니 어른들한테도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애들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건 정말로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학생은 6명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더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4명 중에 2명이 잡혔습니다.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어떻게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느냐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본인은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음료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부분을 시켰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당신 아이들이 마약을 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신고하겠다. 돈을 내놔라라고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일당이. 왜냐하면 구매 의향을 묻겠다면서 아이들에게 이 음료를 건네고 부모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실제로 금품을 뺏긴 부모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어지럼증, 구토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화를 받았다는 학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이게 분명한 한국 발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좀 추정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근거지를 두고 뭔가 인터넷 등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조직 범죄의 성격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윗선 수사 그리고 어느 정도나 여죄가 있을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지도 지켜봐야 되고 수사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들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사건 가겠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경우 만 35세, 황대한 만 35세, 그리고 연지호 만 29세. 자, 우리나라 나이로는 36세, 30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들의 배후도 있다고 하고 범행을 지시한 윗선도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포했고 이미 동행도 했습니다. 강남살인 윗선 의혹 부부 중에 남편을 일단 체포했고 함께 있던 아내는 이미 동행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택도 압수수색했고요. 지금 우리는 주범을 이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와 돈 거래가 있었던 더 윗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수사를 한 상태입니다. 3인조의 얼굴 신상 공개가 됐고 경찰은 이 주범과 남편이 2번 정도 만나서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했고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것 또한 윗선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40대 여성을 납치한 일당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확인해 봤더니 이경우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경우는 지금 황대한이라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범행을 가담했던 사람과 지인 관계입니다. 이 범행에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황대한이 연지호에게 한 3,500만 원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이 여성을 납치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이 3명이 처음에는 수면 위로 오른 용의자들이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계속 윗선을 짚어봤더니 이경우가 연지호와 황대한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건넸던 700만 원. 이게 이경우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위에 있는 유모 부부가 이 돈을 건넸다라는 건데 실제로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당사자들은 이거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관계였다. 이거 일상적인 돈이지 뭔가 범죄를 사주하면서 준 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송금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거나 뭉텅이 돈을 현금으로 줬다거나 한다면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살인 납치 사건 잠깐 짚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민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 조민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짜, 허위 지금 표창장을 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입학은 요강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 것이 맞고 조민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법원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훼손했다는 점을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창장 하나로 그 합격의 당락이 결정됐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이 입학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만한 불법 행위다라는 판단을 1심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이재영 위원님?
네, 뭐 아까 혹여라도 이게 잘못 판단이 될까봐 네. 우려를 했는데 상식에 의거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조민 씨도 그렇고 그 조민 씨 가족들도 그렇고 이게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대한 현실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본인들이 반성하거나 성찰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방송 중에 봤던 조민 씨의 얘기도 보면 나는 떳떳하다. 그게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법과 대한민국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저는 물론 지금 정경심 씨 형을 살고 있고 조국 네.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스스로 그 성찰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제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결문을 이제 송달받은 날 그게 30일 이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이었던 그 신분도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전원을 졸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의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민 씨 측이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고 항소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태라든가 뭐 태도로 봐서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미 그 표창장은 위조다라는 것들이 1심, 2심, 3심에서 다 확정이 됐음에도 지금 그 조국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경심 씨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법원 판결이니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문제로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고 국민들을 오도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국 장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경수 경남지사도요. 네.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우리 박원석 총장께서 전 총장께서 대한현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께서 저런 판결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계속함으로써 사실은 그 갈등이 점점 부추겨지고 또 저분들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믿고 계시잖아요. 저것도 다 거짓말이야. 법원 판결 잘못된 거야. 억울한 희생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적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온당한 행동인지를 좀 고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고 조민 씨의 청구는 기각했고 그래서 조민 씨의 의사면허 사실상 취소되는 수순이다. 다른 소송 결과에도 아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고려대 입학과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등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항소 여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